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3주간 실시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를 둘러싼 대치 속에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동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영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던 대규모 감세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파운드화 가치는 소폭 상승했고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로 예상됩니다. 당정이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밤 시간에 한해서 요금에 부과되는 호출료를 인상하고 택시 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 심야 택시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상담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 2곳이 인건비를 부풀렸다며 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중부에 이어서 남부 지역 여러 요충지를 탈환했습니다. 러시아는 점령지 강제 병합에 성공했지만 남부 지역 보급로가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에도 서늘하겠고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 등 각종 쟁점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외교는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기선 제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대국민 사과도 외교 라인에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로 일축하고 여당과 내각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언론사가 가짜 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이번 외교장관 해임 건의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또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의 거친 공방은 오는 11일 감사원 국감장으로 옮겨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감사원 고발로 맞선 민주당과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 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는 국민의힘 사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국민의 피눈물 나는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언론정책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두고도 국정감사 내내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권교체 이후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활을 건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신구 권력이 또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일단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신구 정권의 전면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를 둘러싼 여야 설전 속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는 뜻을 공고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기관인 만큼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리 유지에 나선 건데 여전히 진상규명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해왔고 이를 위해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였다며 전례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993년 율곡비리 관련 노태우 전 대통령, 지난 1998년 외환위기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4대강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국방 관련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 감사라며 그 배후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모욕 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 서면 조사 통보뿐 아니라 전 정부 태양광 사업 등 전방위적 포괄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 실제 윤 대통령도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헬스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이 일단 숨을 고르고 있지만 야권이 윤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만큼 전현직 대통령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심야 호출료를 올리고 의무휴업제를 해제하는 등 밤 시간대 택시기사들의 운행 유인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정부는 택시 부재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는 한편 심야 시간에 한정하여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여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심야 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한동안 미뤄왔던 정부 조직 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도 중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정부 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되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일단 뒤로 미뤘습니다. 여소야대라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달 만에 당정이 다시 불을 댕긴 건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 확보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비속어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등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할 일은 하겠다는 민생기조 원칙을 명확히 세우겠다는 의지도 읽힙니다.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물론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우주항공청 설립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공개합니다. 문제는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인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이미 명확히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장기 과제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정치권 공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계기로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질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시 가족과 따뜻한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들은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돼 가림막을 두는 방식 등으로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60살 이상 중증 화율과 치명률이 지난 8월 기준 각각 0.42%, 0.23%로 낮아졌고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도 감소하면서 2개월여 만에 접촉 면회가 재개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방송에 출연해 내년 봄엔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다며 지금 코로나19 유행이 거의 막바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올 겨울이 고비라면서 마스크가 호흡기 질환의 가장 큰 예방수단이라 현재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병상과 백신 치료제 등 의료 방역 체계를 통해서 올해 겨울에 찾아올 수 있는 7차 유행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트러스 신임 총리가 결국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면서 집권 한 달 만에 체면을 구겼지만 금융시장은 반색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2.5% 안팎의 급등세로 4분기를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영국 집권보수당 연례 총회 무대에 오른 재무장관은 부자 감세 정책 철회로 겨우 위기를 모면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a day. It has been tough, but we need to focus on the job in hand. 하지만 행사장 밖에선 신임 트러스 총리를 비롯한 내각 주요 인사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상위 1% 부자의 세금을 절반 가까이 깎아주려다 거센 반발에 직면해 백기를 든 트러스 총리를 조롱했습니다. 집권 한 달 만에 헛발질로 트러스 총리 내각은 조기 퇴진론에 직면했지만 금융시장은 웃었습니다. 재원 마련 없는 감세 정책으로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감세안이 철회되면서 파운드화가 오르고 영국 국채금리도 하락한 겁니다. 영국 국채가 진정되자 미국 국채금리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4%를 넘었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6% 안팎까지 내려간 겁니다. 여기에 원유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주가 치솟으면서 뉴욕 증시는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2.5% 안팎의 급등세로 4분기 시작 첫날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주요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나빠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점은 시장의 불안 요소입니다. 지금 시장은 3분기 기업 실적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 속에 실제 기업 성과가 어떤지에 따라 주식시장도 갈피를 잡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5.2% 오른 83.6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도 1배럴에 4.4% 오른 88.8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오는 5일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감산에 합의할 거란 전망이 기름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산유국들은 회의에서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산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중부에 이어 남부 지역의 요충지 여러 곳을 탈환했습니다. 러시아는 점령지 강제 병합에 성공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전방위 압박에 마주치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병사가 재빨리 부서진 건물 옥상으로 향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던 땅을 되찾았음을 알리기 위한 국기 개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지역에서 연거푸 승리하며 남부 전선 깊숙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Превосходящими танковы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на направлении Золотая Балка, Александровка противник сумел вклиниться в глубину нашей обороны. Подраз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войск 중부 도네츠크주 리만을 되찾은 뒤 하루 만에 남부에서도 진격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곧 남부 지역에 주둔한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이 반격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Ну что, друзья, на Херсо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ак ни странно, все под контролем,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Да, нацисты прорвались немножко вглубь, но...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군이 이미 공격 능력을 잃었고 곧 방어할 힘마저 소진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가 4개 점령지 강제 병합에 성공했지만 영토 탈환을 목표로 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은 오히려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국세 상담 업무 용역을 맡은 콜센터 업체가 5년 동안 인건비를 부풀렸다며 국세청이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용역업체가 퇴사자들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업체 측은 계약 해석 차이로 빚어진 오해라며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가 있는 건물입니다. 각종 세금과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등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콜센터에 쏟아집니다. 국세청은 이 상담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겨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 결과 용역을 수행한 업체 2곳이 인건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비용만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두 업체에 지급된 인건비를 국세청이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2021년 한 해에만 4억 6천만 원이 과다 청구됐다는 의혹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4배 넘는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식 입사 전 교육생이 상담에 투입됐다며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5억 6천만 원, 퇴사한 상담사 인건비를 받아간 경우도 3억 1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또 상담 시스템 로그인 기록은 있지만 출퇴근 기록은 없어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금액도 4억 9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두 업체를 상대로 지난 6월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엔 한 업체의 대전지사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위탁 용역을 중개한 조달청에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하고 추가로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거짓으로 인건비를 청구한 적은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원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들도 있는 만큼 상담원 수로만 용역비를 계산한 국세청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실에 아마 일상감사를 받도록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사실은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를 하려고.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탁 업무가 업체 측과의 거액의 소송전으로 번진 만큼 국세청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사전 점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자체가 지급한 마스크나 방역복 등 방역 물품을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업에 몰래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인천에서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온라인 게임 국제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만큼 대회의 전반적 방역 관리를 위해 따로 회사를 선정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기업은 코로나19 시기 지자체 등과 1,000억 넘는 방역 관련 수의 계약을 맺고 이 과정에서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행업단체 회장의 업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취재해보니 해당 업체가 생활치료센터에서 쓰겠다며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방역 물품을 대회에 무단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업체가 행사 주최 측에 청구한 내역서입니다. 서류를 살펴보면 업체는 방역 관련 물품을 사겠다며 모두 1억 넘는 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사에 참여했던 근무자들은 업체가 물품을 새로 사는 대신 생활치료센터 몫의 재고를 몰래 빼돌려 충당했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물품들 정리 목록을 싹 정해가지고 그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티 안 나게 담아가지고 그거를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가져가서 썼었어요. 한 군데서만 가게 되면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져가고 이 센터에서도 가져가고 그래서.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6월쯤 업체는 이마트 본사의 방역 소독 작업도 맡았는데 이때도 생활치료센터의 물건을 몰래 썼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실제 업체 관계자가 작업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방호복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각자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참가했던 직원은 업체 지시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에서 수시로 방호복이나 소독약 등 방역 물품을 챙겨가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국고로 구매한 방역 물품이 여기저기 사용되는 동안 서울시는 제대로 된 감사나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은 회사 자산이라면서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인천게임대회나 이마트 방역 작업 때는 생활치료센터 물건을 쓴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안에 생활치료센터에 안에서 하는 방역 장비는 저희 자산이에요. 그거를 철저히 관리를 했고요. 근무자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국고로 지급한 물품이 유용된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방역 물품들이 업체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이어 방역 물품까지 얼마나 횡령되었는지 관련 업체들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건비뿐 아니라 방역 물품 등 관련 비품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기사는 네. 어떻게 다뤘습니까? 맞습니다. 중앙일보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각 입장마다 보는 시각이 크게 다릅니다. 네. 먼저 한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를 싣고 있었는데 현재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면서 감사원의 조사 요청 사실을 대통령실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사전에 교감한 적이 없다는 걸 강조한 걸로 볼 수 있겠고요. 이 기사에서는 야당이 문 전 대통령을 전국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의도된 정쟁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란 대통령실의 기대감도 엿보인다고 했습니다. 공수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 거고요. 한편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이번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극한 대결 국면으로 흐를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쟁에만 너무 매몰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해서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소환 조사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질문지를 보낸 건데
그게 왜 무례한 거고 정치 보복이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정치 보복이란 주장이 유족 측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조선일보 1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030 세대의 지금 기초수급자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인데요. 5년 새 2배가 됐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7년에 14만 명대였던 2030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6만 명 수준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네. 5년 만에 약 1.8배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보통 부모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경우 혹은 취업 실패나 경기 침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 기사에서는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딜레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청년 수급자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복지 지원이 끊기면서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셈이 된다라고 본 건데요. 네. 이 소득은 조금 늘었을 뿐인데 월세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통신비 지원, 공과금 지원 같은 것들이 모두 끊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의 복지체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의지를 갖도록 유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봤습니다. 이른바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복지 혜택보다 더 크게 소득이 늘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어려운 형편에서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자 지위에 안주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은 소득이 늘더라도 본인이나 가정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는 등의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1인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요. 25세부터 59세까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1인 가구 10명 중 4명꼴로 투잡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투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남아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등의 순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전 조사에 비해서 소비는 줄이고 또 저축은 늘리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급격히 오르고 있는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혼자 생활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혼자가 편해서와 같은 자발적 이유보다는 학교나 직장 때문에 또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등 비자발적 요인의 비중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조사와 비교해서 10년 이상 1인 가구로 살겠다는 비율은 줄었고요. 1년에서 4년 정도만 지속하겠다는 비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응답자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라고 해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했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개인의 공간을 넓히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혼자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비자발적 요인이다. 이 조사 결과가 좀 안타까운 현실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지금 장병들에게 2020년부터 전면 휴대전화가 허용이 돼 있는데 물론 장점들도 많지만 단점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권 신장, 부조리 개선, 자기 개발 기회 확대 이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요. 네. 이와 함께 부작용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우선 보안 측면에서 보면요. 규정 위반 사례가 2019년 시범사업 때 2,100여 건에 비해서 2021년에는 3,500여 건으로 60%나 늘어났습니다. 또 사이버 범죄는 2018년 205건에서 작년에는 742건까지 3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또 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심각해졌는데요. 2018년에 90건이었던 병사들의 도박 문제가 작년에는 368건까지 4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디지털 성범죄 역시도 35건에서 136건까지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훈련병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다른 구매자들이 남긴 그런 리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리뷰들 중에 조작된 리뷰가 상당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는 이른바 리뷰 조작단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네. 이 수많은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 오픈마켓 등에서 어떠한 특정 상품을 이 검색 우선순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판매량이나 높은 평점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플랫폼에서 리뷰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다룬 한 앞치마 상품의 경우에는 구매평 200개 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조작으로 쓰인 리뷰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물건을 구입해서 직접 사진을 찍고 구체적으로 리뷰까지 쓰게 되는데 이러한 리뷰 조작을 하게 되면 해당 물건 값에 더해서 작성료까지 지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리뷰 작업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작업을 벌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판매 업체들 사이에서는 경쟁 업체가 누가 봐도 리뷰 작업을 통해서 상위 노출되게 되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리뷰 조작을 방치하거나 조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리뷰 조작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중소상인들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게 만들어서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만 행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적을 좀 넘어서 좀 규제도 추가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게 주말에 저도 이 기사를 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축구장에서 그 관객들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많은 관객들이 압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홈팀인 아레마 FC가 패배를 하니까 화가 난 일부 관중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고요. 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최루탄을 쐈습니다. 그러자 이 최루탄을 피하려 출구에 인파가 몰리면서 엉켰고요.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경찰 측은 아레마 FC 팬들이 선수를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루탄을 쏘면서 강경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아레마 FC의 하비에르 로카 감독은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팀 중에 누구도 관중들에게 위협이나 공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이 무리하게 폭력을 사용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난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경기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최루탄을 먼저 사용한 건 도 넘은 행동이었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경찰청장과 체육부 장관들도 나서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측은 여전히 이번 참사는 팬들의 폭동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어서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전면 정상화된 모습으로 열립니다. 71개 나라 영화 240여 편이 내일부터 열흘 동안 부산 곳곳에서 관객들과 만나는데 아시아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 양조위도 방한합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첫 상영작은 바람의 향기입니다. 아시아 차세대 거장으로 평가받는 이란의 하디 모하게흐 감독의 네 번째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 삶에 대한 성찰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진행됐던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71개국에서 영화 243편이 공식 초청돼 좌석 거리두기 없이 온전히 관객들과 만납니다. 올해 저희 영화제 주제는 그 슬로건으로 다시 마주보다로 잡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제대로 마련을 못했던 너무나 많은 차림새,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영화 성찬을 부산의 바닷가와 함께 즐기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장 주목받는 영화인은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는 양조위 배우입니다. 국내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암화와 화양연화, 해피투게더 등 대표작 6편을 상영하고 7일에는 관객들도 직접 만납니다.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과 배우 카세료가 레드카펫을 밟고 오는 12월 개봉할 아바타, 물의 길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OTT에도 더 활짝 문을 열어 이주닉 감독의 욘더, 라스 폰 트리에의 킹덤 엑소더스 등 국내외 OTT 신작 9편이 공개됩니다. 범어사를 포함해 부산 17곳에서 영화와 공연을 진행하는 동네방네 비프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지혜 부산국제영화제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성과 국제성의 균형을 좀 잘 잡아가면서 미래로 향하는 방향, 그런 점에서 올해 사실은 커뮤니티 비프 프로그램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느냐.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4일 폐막작 이시카와 K 감독의 한 남자로 막을 내립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고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경쟁 섹션 지석이 신설됐지만 강수현 전 집행위원장 회고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30년 만에 일본에서 가야 유물 전시가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과 함께 한일교류전 가야 고대 동아시아를 살아온 어느 왕국의 역사를 오늘부터 일본 지바현 사쿠라시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보물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출토 금동관, 합천 옥전 고분군 출토 봉황장식 고리자루 큰 칼 등 213점을 선보입니다. 일본에서 가야 유물전이 열리는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입니다. 경복궁을 지키는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어제 경복궁 흑례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02년 경복궁에서 시작한 수문장 교대의식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비가 오는 가운데 전국의 수문장 240여 명이 흑례문 광장에서 왕의 임명을 받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임명의식은 임금이 흑례문의 행차에 수문장을 임명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예종 1년 1469년에 수문장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는 조선 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재현했습니다. 수문장은 조선시대 최일선에서 도성과 궁궐의 문을 지키던 관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많은 곳에 최고 80mm, 충청 남부와 호남, 제주 산간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7도, 광주는 23.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22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은 금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 외교부와 국방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 논란을 지적하고 박 장관을 향한 자진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해임 건의안이야말로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 등을 포함해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회의에서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뒤 취재진과 만나 대선 당시부터 쟁점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와 관련해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를 높이는 등 택시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심야 택시난 해결에 나섰습니다. 한밤 택시 잡기 전쟁이 주는 불편함이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심야 시간에 택시난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택시 기사님도 국민이고 택시를 타는 승객 손님들도 국민입니다. 그간의 택시난에는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위 당정회의 뒤 국민의힘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택시 부재 해제와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을 적극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심야 시간 탄력 호출료도 확대합니다. 한밤중에 택시를 부를 때는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데 인상된 요금의 90%는 택시기사에게 돌아갑니다. 당정은 또 택시와 차별화된 모빌리티 확대와 올빼미 버스 등 다양한 심야 교통수단을 제공해 택시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 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인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오늘 심야 택시난 대책을 확정 발표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자체가 자기들 땅이 아닌 국유지에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변상금을 청구해도 상당수가 내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미납 변상금만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빗물 펌프장 주차장. 이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차량 46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주차장 부지 일부는 동작구 소유가 아닌 거로 나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주차장 공간은 1,800여 제곱미터인데요. 이 가운데 380여 제곱미터는 동작구 소유가 아닌 국유지입니다. 동작구는 해당 필지가 국유지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지하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장 시설이 있으니 해당 필지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동작구가 무상 사용을 요청했을 뿐 해당 필지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6월 동작구가 해당 필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는 3개월이 넘도록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생기니까 그걸 업무하라고 줬어.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행정상 땅만 아직 안 넘어가져 있는 거예요. 빗물펌프장이 무단으로 우리 땅을 쓰고 있는 거야. 돈을 줘. 라고 하는 말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지자체가 무단 점유한 국유지는 전국적으로 65곳에 면적은 2만 7천 제곱미터. 국가에 내지 않은 미납 변상금은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치 예상 대부료만 1억 2,6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가장 오랜 기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지자체는 부산 영도구로 84제곱미터 상당 대지를 18년 동안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미납 변상금은 1,900만 원에 달하는데 부산시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 65곳 가운데 50곳은 아직 무단 점유를 유지하고 있고 15곳은 시설물을 철수하거나 정부와 정식 계약을 맺었지만 변상금은 여전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시유지를 점유한다면 강력한 행정 제재를 취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다는 것은 지탄받고 또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법 준수 여부를 따져 직접 과태료를 물리는 지자체가 스스로 국가재산을 무단 점거한 채 변상금마저 외면하는 행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형 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오늘 다시 심의합니다. 한 차례 불허되자 정 전 교수가 3주 만에 다시 신청한 건데요.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번 심의에선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하는 과정에서 허리 디스크와 하지 마비 등을 호소해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난 8월 신속한 수술이 필요해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진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불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건강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이유로 석 달 더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선 곧바로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 구체적인 것입니까? 반면 여당은 과거 허리디스크로 형 집행정지가 불허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때법과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정경심 교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돼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에 대해서 좀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형 집행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한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2일 첫 신청 불허 3주 만에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다른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는 디스크 등 증상이 더욱 나빠졌다며 잇따라 휴식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건을 분리해 정 전 교수 재판을 먼저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신청을 접수한 뒤 구치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다시 관찰했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승인 여부는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유명 정치인으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최 의원이 허위성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뉴욕 주요 증시가 일제히 반등을 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다 이제 상승 랠리로 돌아섰는데 네. 일단 뉴욕 지수가 상승했다는 거는 아마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일단 지수부터 본다 그러면 우량주 중심이죠.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는 2.66%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2.27%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대형주 중심이죠. S&P 500 지수
0.59%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이제 상승을 했다. 그래서 랠리를 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런 이유를 봤을 때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고 아마 주요 변인으로는 본다 그러면 영국 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 소식이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빨간불을 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영국에서의 나왔던 부자 감세 철회 소식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뭐 영국의 이제 훈풍이 자연스럽게 뭐 유럽 증시에 영향을 고스란히 미쳤고 그 유럽 증시도 다 이제는 오른 상태 호조세를 기록을 했고 이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영국이 철회한 이 부자 감세 정책 중에서도 그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이제 논란이었잖아요. 네네. 이게 세계 경제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막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뭐 영국에 있는 금융 시장을 뭐 언제 뒤엎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사실 센세이션을 굉장히 일으켰던 부분인데 네. 자연스럽게 이제는 영국 정부가 금융 당국이 이제 최고 세율을 이제 45%에서 40%로 낮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열흘 만에 부자 감세에 이제 배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파운드화가 급락했던 부분이 좀 안정세를 좀 기록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감세안이 발표된 다음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감세안을 본다 그러면 주요 3가지였거든요. 법인세 인상 철회 부분, 그다음에 소득세 세율 기본 세율을 이제 20에서 19% 낮추는 거, 소득세 최고 세율을 45%에서 40% 낮추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에 이제 최고 세율을 낮추는 거 이게 이제 부자 감세의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이거를 이제 철회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그때 이제는 감세안 발표 뒤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왔느냐? 일단은 감세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 푼다는 얘기겠고요. 이제 기업 잔력에 나섰다 보니까 그만큼 뭐 영국 경제가 좋지 않구나라는 시그널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감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는 메꿔야 됩니다. 세수를 메꿔야 되면 결국에는 국채 발행하거든요. 네. 그럼 국채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강달러 기조 속에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는 뭐 강달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소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이제는 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그래서 더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겠고요. 뭐 백지 들었습니다. 지금 백기 든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파운더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변동폭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아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뭐 열흘 만에 백기를 들었는데 네. 금융시장의 불안은 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네.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여전히 뭐 불안하다. 뭐 강달러 지소가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강달러, 갓달러. 그래서 신의 영역이다 환율은 이런 얘기할 정도로 사실 지금 뭐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금융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게 되고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요 6개국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2001년도에 이때 달러 인덱스가 120 지수를 넘어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001년도에 그 120 지수 넘어갔던 거, 120선을 넘어갔던 게 재현될 수도 있다 이번에. 그러니까 네. 워낙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실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이 다음 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제 금리 인상 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뭐 10월에 0.5%포인트 이 빅스텝을 단행할 거라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11월에도 또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이번에 12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빅스텝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은요. 뭐 이번 달에 열리는 금통위가 아니라 이제 11월 달에 열리는 금통위가 이제는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때도 이제 빅스텝 가겠느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3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빅스텝을 갈 것이냐는 관심이 지금 여기서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거의 10월과 11월 연속 빅스텝을 갈 것이다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10일에 열리는 금통일의 빅스텝은요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금통위가 이제는 주요 관심사로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또 걱정하는 게 대출금리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에 대한 논란이 왜 나오냐면 사실 당연히 보면은 빅 스텝을 가야 됩니다. 근데 베이비 스텝에 대한 금통위가 왜 고민하냐면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빅 스텝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베이비 스텝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뭐 가계부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환율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뭐 금통위에서는 당연히 이제 빅 스텝 가고 다음 달에도 아마 빅 스텝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나왔던 이창용 총재의 어쨌든 그 전망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요, 현실과. 네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어떤 전망을 했던 것과 실제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네. 전망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총재의 그 말에 대한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일단은 먼저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줍니다. 그럼 시장이 그걸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뭐 변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을 그때 달았었거든요. 미국에 이제 변수가 없는 한. 근데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생기자마자 이제는 이 총재의 발언이 좀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네. 그 당시에 발언은 뭐였냐면은 변수가 없는 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는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의 변수가 생겼고 자이언트 스텝을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이제 빅 스텝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목소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시장에 미리 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반응하기가 더 좋거든요. 네. 이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해버리면은 좀 변동폭이 심하게 움직일 텐데 일단 시장에 먼저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그것을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거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런 점이 좀 이번 정부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시중은행 대출이자 상단도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연 7% 넘겼고 만약에 이번에 빅스텝을 밟으면 뭐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출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렇게 되면 비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이게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1 이하로 가면은 보통 우리가 한계 기업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이제 1 이하가 한 3년 연속되면은 이거 한계 기업, 뭐 흔히 얘기해서 좀비 기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기업들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가계부채를 좀 봤습니다. 대출금리를 봤는데 실제 만약에 8%가 넘어간다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가서는요, 이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좀 조사를 해봤더니 고정금리가 지금 상단이 이번 주입니다. 7%가 넘었었습니다. 은행 고정금리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지난 주였으면은 상단이 6%짜리였는데 이게 이제 7% 넘어섰고 연말에 가면 당연히 이제는 8%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변동금리도 봤습니다. 신규 코피스 연동 변동금리를 봤는데 이게 상단이 6.8%. 아직은 이제 변동금리가 좀 낮죠. 당연히 네. 이제 고정금리가 이자가 더 높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신용대출 금리인데 이게 1년 만기에 1등급 신용대출 금리를 봤습니다. 이게 상단이 6.8%인데 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4%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하단이 5%로 올랐기 때문에 뭐 신용대출도 금리가 굉장히 오른 상태고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서민자금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상단이 6.5%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전세 살려고 내가 대출을 받아도요. 사실 이제 6.5%의 금리를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는 7%가 된다 그러면요.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6억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자가 133만 원. 지금은 이제 거의 2배 수준이에요. 259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네.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는 전세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 보니 이제 반전세로 그래서 가시는 거거든요. 네. 월세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금리 상승은 뭐 서민 경제에 이렇게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네. 이게 이제는 쓰나미라는 표현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리면 뭐 가계금리 다 오를 수밖에 시장금리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쓰나미 효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도 뭐 돈 벌어갖고 이자를 못 갚는 이런 한계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수철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시장 격리 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이제 매입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45톤을 더 추가 이제 매수를 하게 돼서 총 하는 게 한 90만 톤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역대 최대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 정부가 쌀값 추가 대책을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이제는 더 매입을 하겠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격리까지 하시면 시장 격리가 45만 톤 되니까 네. 그러면 합쳐서 이제 90만 톤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최고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그 쌀값을 너무 폭락하다 보니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정부의 세수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벼 생산량의 한 20% 정도를 이제는 수매하겠다, 걷어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가 어느 정도냐 본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3%였어요, 이게. 근데 이제는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이제 세수를 써서 한 20% 정도를 이제 지금에 나오고 있는 물량이 20%를 걷어들이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 가격은 쌀값은 어느 정도 지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다. 실제 좀 쌀값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쌀 20kg 도매 가격이 4만 원대거든요. 네. 이게 1년 사이에 2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뭐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우울한 소식이겠고 네. 그래서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로 이제는 수매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 재정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조적인 대책이라든지 농업계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언제까지 세수로 메꿔주겠느냐. 당연히 의무 매수는 수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지켜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네.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이제는 연도별 쌀 매입 비율을 봤는데 이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천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 2조 8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1조 정도 쓰는데 여기에 추가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수매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2조 원이 더 넘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역대 최고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세금을 써서 메꿔줄 것이냐. 왜냐하면 1인당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2005년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이 됐는데 네. 지금은 56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하향하고 있는 거죠. 쌀을 안 먹습니다. 그럼 이걸 구조적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세금 써갖고 이제 쌀값 지탱 나섰다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식량 안보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니 우리나라 농가를 지켜야 식량 안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약간 돌려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지금 쌀 자급률이 100%가 넘어갑니다. 물론 수입량까지 다 합쳐서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본다 그러면 밀입니다. 네. 옥수수입니다. 이거는요. OECD 대비해서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 자급률이. 그러니까 쌀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작물에 대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이런 식량 안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두 번째로는 높은 기회비용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쌀 쪽에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새로운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예산이 없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한 6조 원 이상을 이제 쌀 쪽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스마트 농업 생산 같은 경우는 3천억밖에 예산이 지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너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각에서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 좀 같이 논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급률이 좀 낮은 작물들 있지 네. 않습니까? 네네. 말씀해주신 콩이나 밀 네. 이런 것들로 좀 그 쌀 재배에서 이런 콩이나 밀로 좀 전환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네.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농식품부 올해 주요 예산을 봤더니 그 식량 작물 수급 안정에 한 6조 원 정도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이제는 다른 작물에 투자를 들어갈 수 있게끔 농가에 힘을 보태준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사실 얼마 전에도 밀값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밀가루 가격 다 올랐죠. 네. 라면 가격 오르죠. 밀과 관련된 모든 물가가 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전량 수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유럽의 밀 공장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빵 공장으로 표현할 정도로 밀의 굉장한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전쟁 터지자마자 밀값 올랐고 곡물값 오르고 우리나라의 밀가루값 다 오르고 뭐 분식류
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엔 택시난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심야 택시난 해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일단 왜 심야 택시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또 사회적인 아젠다예요. 네. 이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기사님들 없습니다. 이미 네. 뭐 한번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택시는 남아 돌거든요. 지금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유유 택시들이 많은데 지금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일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미 지금 다 뭐 말 그대로 핀테크 회사 같은 경우로 다 빠져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공유 택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인력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평균 월급이 한 200에서 23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서울시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네. 근데 이런 배달 기사 월급 한마디로 뭐 공유 택시라든지 배달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월급이 280에서 290만 원 정도 평균입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법인 택시 안 하죠. 네. 자연스럽게 배달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조금 돌리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개인 택시의 고령화 문제도 심야 택시의 하나의 큰 축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심야 택시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심야 호출료 인상 부분도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법인 택시의 파트타임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쉬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심야 택시에만 딱 몰아서 이제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회적 아젠다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택시 타기 불안하신 분도 있는데 네. 이게 파트타임제로 들어오게 되면 기사에 대한 질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아마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네. 개인 택시 3부제 해제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 당국에서 또한 지방 정부마다 이제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심야 택시 관련해서 비용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호출료를 합쳐서 11,000원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게 기본료만 11,000원이거든요. 네. 좀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싸집니다. 이게 택시 즐겨 타시는 분들은요 부담이 돼요 사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택시를 얼마나 타겠어 그러실 텐데 네. 이제 출근 시간대나 고정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 기본료 상승이 굉장히 부담되는데, 일단 서울시 기준을 본다 그러면요 택시 기본료를 이제 3,800원에서 4,800원, 그러니까 1,000원 정도 올리기로 지금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 심야 할증 시간대를 좀 조정합니다. 이게 원래는 사실 봤을 때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4시까지, 새벽 4시까지였는데 네. 그걸 좀 앞당기죠.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 그 키로수도 줄입니다. 2km에서 심야입니다. 1.6km대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게 그래서 11,000원 정도가 이제 기본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무슨 때문에 심야에 콜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요금이 심야 때가 1,000원, 그러니까 11,000원, 11,000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공공요금도 자극합니다. 가뜩이나 네.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랐단 말이죠. 이번 달부터. 여기에 택시요금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면 뭐 공공요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되다 보니 뭐 서민 경제 또 물가에 자극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근데 안 올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심야 택시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 잡히거든요. 네. 네, 기사님들이 없습니다. 정말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정부가 풀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소식도 알아보면 오늘부터 이게 한도가 좀 늘어나는데 네. 이 전부터 왜 이렇게 요즘 집값이랑 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대출 한도가 확대가 되는데 나온 게 너무 아쉬워요 또. 네. 왜냐하면 너무 또 그래서 비판이 있어서 늘려줬는데 늘린 것도 사실 너무 적다. 보겠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요. 일단은 이게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보통 이게 전세자금 대출인데 네. 실제 이제 대출 한도를 봤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기존이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7천만 원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2억 원으로 늘려준 부분, 요거는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보증금 상한이 1억에서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3억까지는 이제 전세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증금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신혼부부예요, 사실. 신혼부부가 대출 한도가 수도권 본다 그러면 기존이 2억 원에서 변경이 이제 3억 원까지가 자금이 나오고요. 네. 그럼 보증금, 내가 이제 전세 살 수 있는 그
보증금이 있거든요, 기준이. 이게 3억 원에서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억짜리 전세 안에서 이제 3억까지는 대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네. 만약에 수도권에서 4억짜리의 사실 전세를 받는다 그러면 국민 평형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좀 현실성과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근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더 수도권 중심으로는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였다가 이제 대출 한도가요. 이번에 이제 2억 원으로 올라섰고 그다음에 보증금은 2억에서 3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3억 전세까지는 2억까지는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시장에서 요구했던 거 어느 정도 변한 거는 사실 좋겠지만은 현실성 있게 더더욱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 서민 대출 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시장의 목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율이 무섭게 오르면서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오거나 달러 빚을 진 기업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우리 기업이 갚아야 하는 외화 빚은 역대 최대인 21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10월 11일부터 일본 무비자 개인 여행이 풀려 한숨 돌렸던 항공업계. 하지만 거침없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들어오며 막대한 외화 차입금을 조달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환율이 10원 오르면 각각 350억 원, 284억 원가량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외화 결제 비중이 높아 환율이 오르면 평가 손익과 현금 흐름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생적인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생 상품 등을 통한 해칭으로 적극적인 수익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와 석유화 기업들도 고환율이 큰 타격입니다. 리튬 등 삼성 SDI가 들여오는 배터리 양극재 소재 가격은 올 상반기 킬로그램당 평균 41.83달러로 지난해 평균보다 58.7% 치솟았습니다. LG화학이 들여오는 나프타 수입 가격은 올 상반기 톤당 평균 876달러로 지난해 평균보다 35.8% 올랐습니다. 기업별 외화 부채 규모는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대한항공의 순으로 컸습니다. 국내 기업이 갚아야 하는 외화 빚은 대외 채무 합계는 2019년 말 1,125억 달러에서 2020년 말 1,234억 달러, 지난해 말 1,452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어 올 상반기 말 1,49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0조 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대치를 찍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고환율이 제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삼고와 함께 경기 침체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합니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미리 재고를 충분히 쌓아놓고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고환율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고물가 속에 불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일주일 사이에 이 4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2일에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오늘 동해상으로 다시 한번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열흘로 따지면 오늘이 5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인데요.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재원을 포함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해군이 최근 활동을 전하는 뉴스에서 동해를 일본에 대신
동해 또는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고 잇따라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28일 기사에서 한미일 3국 연합 대잠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뉴스 발생 장소를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고 표기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앞서 26일 기사에서도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이 대특수전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발생 장소를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특히 본문에서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이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일련의 훈련을 시작했다며 훈련 장소를 동해 이스트시라고 명기했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포함한 미 해군과 국방부는 그동안 동해를 이스트시로 단독 표기하거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개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해라고 공식 표기해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최근 불거진 반정부 시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군 행사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젊은 여성의 죽음이 마음 아픈 건 사실이지만 의욕만으로 히잡을 찢고 경전을 불태우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란 시위에 배후가 있음을 알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진보를 막기 위해 혼란을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피오나와 이언이 강타한 미국 플로리다주 등 남동부 지역의 피해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MBC 뉴스는 현지 시각 2일 현재 사망자는 플로리다주 83명 등 모두 87명으로 집계됐다며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며 사상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언의 상륙으로 26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던 플로리다에서는 81만 2천 가구가 여전히 정전 상태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2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으며 버지니아에서도 8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 소속 스웨덴 출신의 스반테 파보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각 3일 인류 진화 부분 연구와 관련한 공로를 인정해 스반테 파보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보 교수는 수십 년간 현대 유전체 분석 기술을 네안데르탈인 DNA 분석에 적용하는 연구를 한 끝에 4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채취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우산과 함께 겉옷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낮부터는 비가 그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0도로 아침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충청 남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많은 곳에 최고 80mm 이상, 충청 남부와 호남, 제주 산간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4도, 대전 21.5도로 크게 쌀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0도, 광주 21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비가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